현재 북핵으로 인해 한반도에 조성된 안보 위기를 해결하려면 여야 또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그런 대국민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자기의 주장이나 이념에 맞지 않으면 평화론자나 혹은 전쟁론자로 먼저 규정해 놓고 활발한 논의나 현실적인 방도를 찾는 대화나 논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논의 구조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이러한 이분법적 논의 구조를 극복해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또 차기 정부에서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의힘 당론이나 윤석열 후보의 공약과 전혀 무관한 제 개인의 생각임을 서두에 말씀드리자고 합니다. 올해 들어 북한은 1월 한 달에만도 7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줄줄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것은 전례에 없던 일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지난 1월 19일 핵 및 ICBM 시험 모라토리엄 철회 지시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상황을 화용과 분노의 수준이었던 2017년 11월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그런 사전 엄포나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과 세계의 초점은 김정은이 과연 핵과 ICBM 발사를 실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그 예측을 사전에 평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철회하겠다고 바로 말하지 않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하고 있는 점, 이 점을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북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모라토리엄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좀 더 심층적으로 세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2018년 4월 20일 북한 당 전원회의에서 전 세계에 육성으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핵무기를 완성했으니 이제는 그 어떤 핵시험이나 중거리, 장거리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도 필요 없게 됐고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 사명을 끝마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북한 당 전원회의 결정서를 보면 북한 체제상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이냐? 바로 회의 서두에 김정은이 육성으로 언급했던 중거리 미사일 시험 중지,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발표된 당 전원회의 결정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여 그때 북한은 김정은이 육성으로 말했지만 최종으로 발표한 결정서 채택 사항에는 앞으로 중거리 미사일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결정서 문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와 국제공동체는 이번에 김정은이 한 이 모라토리엄 철회 이 지시가 북한의 한 약속을 깬 것이냐 아니면 아직은 아니다 라는 이견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안토니오 쿠스테우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깬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처까지는 갔지만 파기는 아닌 것으로 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유엔은 김정은의 육성 약속을 중시했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 당 결정성 문안 그 명시사항을 기준으로 설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모라토리엄 파기 근처까지 갔는지 아니면 실제 파기를 선언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지만 다음 문제는 북한이 정말 2017년과 같은 그런 지하 핵실험이나 ICBM을 발사할 것이냐 라는 문제에 지금 모든 초점이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북한이 지난 시기 한 바 있는 그런 지하 핵실험이나
ICBM 발사가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더 진전된 그런 시험 발사 도발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난 시기에 했던 그런 지하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한 그런 약속 파기에 앞서 중국 시진핑과 한 약속 파기로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도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정은이 2012년부터 북한을 통치하면서 2017년 11월까지 핵과 ICBM을 완성할 때까지 김정은은 시진핑을 거의 일부러 만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이 김정은을 2012년부터 계속 베이징에 오라고 초청했지만은 2013년 3월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하는 것으로서 시진핑의 김정은의 방중 초청을 답변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나면 무상경제 원조를 받아내야 되겠는데 중국이 거저 줍니까? 그만큼 중국에게도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핵 완성을 선포한 이후인 2018년 3월 시진핑을 찾아가서 앞으로 지하 핵실험이나 ICBM 발사와 같이 한반도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 갈 일을 벌릴 때에는 사전에 시진핑에게 먼저 알리거나 협의,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력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은 앞으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공동으로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시진핑을 처음 만난 2018년 이후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는 지금까지 매우 이상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하 핵실험과 ICBM 발사를 멈추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중국은 북한에 대한 무상경제 원조를 재개했고 지금 현재 중국은 북한이 지하 핵실험이나 ICBM 발사와 같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한 북한에 대고 공개적으로 비핵화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중 사이 이러한 합의에 기초해서 김정은은 4.27 판문점 선언을 문재인 대통령과 했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미북 공동성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김정은이 모종의 전략적 도발 혹은 모라토리엄 철회를 한다면 필경 북한과 중국 사이의 합의 혹은 남북한 사이의 합의나 미북 사이의 합의 이러한 영역에서 합의되지 않은 그 어떤 모종의 영역일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지금까지 핵미사일 개발해서 자기가 대외에 공헌한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 공헌하고도 아직 하지 않고 남겨두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상에서의 핵 폭발 능력 확보입니다. 북한은 핵을 완성했다고는 했지만 아직 지상에서의 핵 폭발 능력은 세계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후인 2017년 9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 완전 파괴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김정은이 뭐라고 했느냐?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는 질문에 당시 북한 외무상인 이용호는 뉴욕에서 김정은의 발언이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발언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일을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 두 달이 지난 후 북한은 차마 공중 핵 폭발 시험을 하지 못하고 11월 달에 ICBM을 발사하고 서둘러 핵 완성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북한 이용호 외무상이 언급했던 지상에서의 핵 폭발 시험 가능성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본다면 당시 북한이 지상에서의 미사일 폭발 시험까지 계획은 했었으나 기술미진으로 최종 단계에서 중지하기로 결심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가 북한이 지난 1월에 단행한 7차례 미사일 발사 과정과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들여다보면 매우 심상치 않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 달에 총 미사일 실험을 7차례 했는데 1월 중순까지 단행한 4차례의 실험은 우리 남한을 직접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 실전 배치를 위한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1월 19일 모라토리엄 철회 검토를 지시한 이후에 감행한 3차례 미사일 실험은 대단히 이거 우리 대한민국의 전제 자체를 되돌려 세울 수 없는 상황으로 파괴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미사일 실험이었습니다. 1월 27일 날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했고 1월 30일 날 중거리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전문가들은 1월 27일 날 북한이 진행한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핵 공중 폭발 지점을 조절하기 위한 실험으로 분석했고, 북한이 지금 선제 타격에 타깃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북중 국경으로부터 25km 떨어진 자광도 화평군 회중리에 여의도 2배 이상 되는 면적의 장거리 미사일 기지 건설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1월 19일에 연구한 모라토리엄 철회 검토 지시가 단순히 지금까지 북한이 해온 지하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복귀가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에 의한 지상에서의 핵폭발 능력과 지점 조절 능력 확보와 같은 새로운 핵미사일 기술 확보라면 공중에서의 핵폭발 미사일 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핵을 완성한 북한이 공중 폭발 능력까지 완성했다 할 때 우리 머릿속에 선뜻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중에서의 EMP탄 폭발입니다. EMP탄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전자 기펄스로 인해 나타나는 전자 방출 효과를 통해 적의 첨단 무기 전자 부품을 순식간에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이런 폭탄입니다. 40km 상공에서 EMP탄이 터질 경우 반경 70km 내에 대한민국의 모든 전기장치가 마비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중 폭발에 의한 EMP탄 개발 및 시험은 북한이 남북 대화에서나 물론 미북 대화, 지어 시진핑 중국과도 이걸 중지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론이 쏘아올렸던 전쟁인의 평화의 이러한 논쟁은 한국 사회에 북한의 현 핵 상황 또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는가라는 새로운 과제를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언급한 선제 타격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전쟁을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맹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 발언은 뜬금없이 한 것이 아닌 북한이 핵으로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징후가 명확히 감지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현 시점에서 결국 그걸 막는 방법은 선제 타격밖에 없지 않냐라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제 타격은 전쟁 개시 수단이 아니라 전쟁 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는 개념인데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여기에 또 선제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북한을 공격하여 평화를 깨는 개념으로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 개념을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북한이 뜬금없이 우리를 향해 핵무기를 쓸 리 만무하고 우리가 먼저 선제 타격으로 전쟁을 개시할 수는 더욱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우리도 선제 타격을 결심할 정도의 상태이면 이미 평화는 깨진 전쟁 상태입니다. 전쟁 위험을 고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 상태에 들어간 때 이러한 결심 채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일부 사람들이 전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는 선제 타격 개념을 자꾸 전쟁 개시 개념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이 선제적으로 한반도에서 먼저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나라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행정당 군 통수권자인 김정은이가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공경연히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이가 선제 타격하겠다고 했고, 지난해 8월 김여정도 선제 공격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북한이 우리를 선제 타격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고 전쟁 위험을 크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선제 타격 위협에 대해 우리에게도 선제 타격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최상의 전쟁 억제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북한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는 한 쉽게 선제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한반도에 주한미군만 없었더라면 전쟁은 10번도 더 일어났을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든든히 버티고 있음에도 개별적인 정치인의 반응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잘못된 선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기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와 핵 문제를 어떻게 다뤄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저의 개인 소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로 증강되는 핵 위협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뾰족한 해법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의 정부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핵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려는 북한의 핵 정책 앞에서 모두 무기력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북한 핵 위협 제거 해법을 단순히 김정은 정권과의 협상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투 트랙으로 저는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기 정부는 남북 정책에서 김정은 정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투 트랙 접근 정책을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핵 문제, 안보 문제는 김정은 정권과 해결을 봐야 할 문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우리는 대북한 유화 정책이 가져온 결과를 잘 보았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그런 대북 공조보다는 김정은과 이 문제를 해결해 본다는 민족 개념으로 접근해온 대북 정책은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차기 정부는 김정은 정권과 대화, 협력, 교류를 하면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공동체와의 대북제재 공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히 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국제공조 원칙에 어긋나게 스냅백에 기초한 대북제재의 부분적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문재인 정부의 주장대로 북한의 강화된 핵 위협 앞에서도 대북제재의 부분적 완화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11개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결의의 명분과 법적 근거를 우리가 스스로 허물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유엔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고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 시점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더욱 다정화되고 현대화되는데 그에 대한 그 어떤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로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해 준다면 결국 지금까지의 모든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의 명분과 법적 타당성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가 더 중요한데, 김정은은 지금까지 중국이나 파키스탄처럼 핵무기를 가지고도 미국과의 관계를 풀 수 있고 또 지역 경제 번영까지 이룩할 수 있다고 북한 주민들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핵이 더욱 강화된 이러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할 인센티브의 한 종류로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해 준다면 김정은의 전략과 정책이 맞는다는 것을, 옳다는 것을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입증해 보이는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는 김정은의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공동체에서 이미 결정한 대북 제재는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김정은도 핵을 가지고서는 발전과 번영을 이루갈 수 없다는 것을 느낄 것이고 북한 주민들도 핵을 가지고 있는 한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은근히 정권에 대한 불만과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두 번째 트랙은 핵 문제를 해결하자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국제 관계에서 또 나라들 관계에서는 스마트 파워 혹은 공공외교 활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은 물론 남북 인적 교류를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확대하고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호응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남북한 방송통신 개방, 청년 교류, 문화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이나 국군 포로, 낙북자 해결에 북한이 조금이라도 웅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의 폭을 대폭 상승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차기 정부에서는 전면적인 남북 자유왕래를 제도적으로 실현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시도했던 북한 개별 관광 자유화를 차기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현실화하고 개별 관광, 고향 방문, 북한 주민 접촉 등을 지금의 호가제로부터 추후 신고제로 저는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탈북민들 속에서 남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외로움 때문에 북한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고향 방문이나 친척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차기 정부에서는 그들의 이러한 의지를 확인해보고 인도적 차원에서 허용해주는 이런 제도적 변화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북 제재의 목표는 북한의 현 인도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발전 억제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식량도 주고 비료도 주고 약품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은 것은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한국 정부는 제재 속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속 늘려나가겠다 했지만 김정은은 평양에 있는 WFP, 세계보건기 같은 인도적 국제지원 단체들을 다 내보내고 코로나라고 이유를 걸고 북중 국경도 스스로 봉쇄했습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자면 북한 인권 문제도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여야가 합의한 인권법에 의한 인권재단도 빨리 출범시키고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북한 주민들을 억누르고 탄압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알려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기간 유엔 무대에서 대북 인권 결의 발기국 명단에 우리 정부가 계속 불참한 것은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또 세계 중견국의 위치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으로 놓고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계도하려면 북한 정권과의 갈등을 겪을 각오를 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 정권과 솔직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에서는 국익을 위해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같은 동포이고 통일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이익을 보고 접근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쓴소리도 하고 진정성 있게 설득도 해나가야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힘을 보태줄 수 있습니다.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정부에서 있었던 정책 중에서 좋은 점은 살려나가고 계승하고 보완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해법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5년 한반도의 안보 또 대북 정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차한 시기를 앞두고 우리가 국론을 통합하고 단합된 대처를 통해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전 세계 평화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